대체할 수 없는 압도적 경제방송 박근영의 데일리 흰색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8월 2일 블랙 프라이데이 날입니다. 오늘 라이브는 처음 들어오셨다고요? 손희진님, 반갑습니다. 대부분 다 오늘 거의 멘붕 상태이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저도 오늘 하루 종일 작가님한테 방송 안 오고 싶은데 어떡하냐 그랬더니 뭐 그래도 기다리신다고 와야 된다고 하시는데 진짜 오기 싫었거든요. 네, 그래서 장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해드릴 게 없었어요. 사실 뭐 섹터나 종목 이야기를 할 만한 게 별로 없었고, 뭐 매크로 지표 관련해서 그래서 얼마나 더 빠질 거냐,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떠냐, 뭐 이런 이야기 정도인데 각 그 증권사마다 많은 이야기를 뭐 하고는 있습니다만 오늘 어느 정도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지 사실 저도 좀 이렇게 확신이 안 서요. 그러니까 정말 오늘 저녁에 뭐 미국 시장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표가 또 고용 지표가 나오겠죠. 중요한 변수이긴 합니다. 다행히 오늘 미국장이 좀 발작을 일으키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국내 시장과 그다음에 일본 시장은 특히 5% 넘게 급락을 했고 국내 시장도 상당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미국장이 오늘 발작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밤에 고용지표가 어느 정도 좀 방어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정말 그렇게 될지 정말 좀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시장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뭐 특별하게 아주 뭐 임팩트 있는 이야기를 해드릴 게 별로 많이 없어요. 실제 그렇긴 한데 그래도 오늘 이야기를 조금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또 해야 될 것 같고 이 정리가 또 다음 주 투자에 대한 준비를 한다는 차원에서 또 오늘 복귀를 해야 됩니다. 장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접속을 해주셔서 방송을 들어주시는 이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한 말씀이고요. 오늘 제 목소리 좀 어떻습니까? 조금 나아진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주말 지나면 목소리가 좀 나아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목소리가 좀 나아지면서 다음 주에는 또 활기차게 좀 더 방송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좀 많이 나아진 것 같습니다. 몸도 이제 뭐 전혀 아픈 게 없고, 열도 없고, 오늘도 병원에 갔다 왔는데, 약을 한 일주일쯤 더 짓긴 했지만은 많이 나아졌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다 여러분들 고생 하시면서 다 같이 마음고생 하시는데, 또 제 목 상태에 대해서 또 많이 또 걱정해 주신 덕분에 빨리 낫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자, 오늘 코스피는 장 초반 58포인트 하락 출발 보였습니다. 미국장이 어제 워낙 급락했기 때문에 대부분 업종이 하락 출발한 가운데 지금 일부 태풍과 장마 관련 섹터, 뭐 이건 뭐 약간 뭐 이슈가 좀 있는 것 같고 테마성인 것 같고요. 폐렴과 코로나 진단키트, 백신, 뭐 이쪽은 저도 이제 지금 목감기 걸렸지만 지금 내과나 이비인후과 가보시면은 엄청 지금 많거든요, 환자들이. 저도 오늘 오전 중에 한번 내과 이비인후과를 갔는데 오늘 한 30분 넘게 기다린 것 같아요. 한 3, 40분 정도 기다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관련된 뭐 이야기가 진단키트나 백신, 코로나 이런 이슈들이 좀 역시 불거진 것 같고요. 그리고 LNG나 도시가스, 해운, LNG나 도시가스, 해운은 역시 중동 쪽에 이란 뭐 관련된 뭐 이스라엘, 하마스 이쪽 관련된 전운이 좀 감돌고 있죠. 오후장에 일부 좀 트위터나 SNS 쪽에서 아마 공식적으로 공습을 했다 이런 약간 미확인 이야기가 좀 돌고는 있습니다만 정말 진짜 그런지는 공식 이 발표가 좀 나와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뉴스가 나온 건 제가 못 봤는데 오후에 갑자기 좀 공식적으로 뭐 이렇게 공습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좀 있어서 약간 주말 사이에 조금 긴장감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같은 거 LNG, 도시가스, 해운 이런 쪽이 움직였다 볼 수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중동 지역 긴장감 고조나 최근 코로나 환자 급증에 따른 시장 반응이 역시 있었는데 전일 빅테크들의 주가 급락 때문에 반도체를 포함한 IT 섹터뿐만 아니라 오늘은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그냥 폭삭 내려앉은 기억이었죠. 이게 미국 관련된 부분도 있고 또 오늘은 외국인들이 역대급으로 선물 순매도를 또 보이면서 양시장 현물 매도를 또 이끌었죠. 프로그램 매도가 역시 나타났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야기가 좀 나온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은 ISM 제조업지수 예상치 하회, 그리고 고용 둔화가 오히려 이게 금리 인하 쪽으로 가는 이유가 아니라 이걸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경기 침체 쪽으로 이제 우려를 하는 해석이 나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낙폭이 더 확대됐는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4만 9천 건으로 증가했고요. 23년 8월 이후에 최대치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도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미국의 제조업 PMI 지수도 좀 안 좋았습니다. ISM 제조업 지수도 이제 검은색인데요. 이것도 좀 빠지기 시작했고요. 자, 그 다음 오른쪽 미국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이게 주간 연속으로 봤을 때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것들이 이거에 관련해서 야, 이렇게 약간 경기가 식어가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겠네 이렇게 봤어요. 그때는 배드 이즈 굿이었죠. 예, 조금 나쁜 지표가 나오면 굿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금리 인하 쪽으로 갈 수 있다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점점 좀 넓어지면서 결국 지금은 배드 이즈 배드로 역시 안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경기로 넘어가는 쪽으로 넘어간 거죠. 그래서 경기 둔화로 간다, 경기 침체로 간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FOMC 이후에 파월은 고용 둔화를 우려했지만 뭐 이게 9월달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봤는데 이게 오히려 어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경기 둔화 침체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나온 것 같습니다. 개파랑 출발학 시장은 9시 30분을 지나면서 코스피 2700포인트를 위협을 했고요. 이 시간 외국인들 9시 30분경에 외국인들은 선물을 8,500억 이상 순매도를 했고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에 전일 상승분 전부 반납하면서 121선 코스피가 이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2시 기준 됐을 때 코스피가 2700선 하향 돌파를 역시 했고요. 수급이 오전만 기준으로 보더라도 외국인들은 현물 4천억 그리고 선물은 18,000계약 이상을 넘는 순매도를 보였고요. 외국인들은 시총 상위 대형주 순매도에 낙폭이 확대됐습니다. 삼성 SDI 제외하고 오전 기준 시총 상위 15개 종목 전부 하락을 했고요. 대부분의 업종 하락한 가운데 엔터나 2차전지 쪽 반등이 일부 나왔는데 엔터는 하이브 업종 그리고 2차전지가 낙폭 과대에 따라서 에코프로 BM인가요? 조금 올라왔고 통신주 이게 경기 방어 섹터로 이제 업종 상승을 보였습니다. 경기 우려 반전 가능성 모색 가능 이벤트가 역시 7월에 미국 고용 보고서입니다. 오늘 밤 9시 30분경에 나오는데 이쪽에서 역시 고용 보고서가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고요. 여기 핵심은 실업률입니다. 실업률. 실업률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오늘 밤에 미국 시장에 반전을 줄 수 있을까 아니면 미국 시장이 발작을 하면서 미국도 다시 한번 급락이 나오느냐 이 부분을 볼 수 있는 변수가 하나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ISM 서비스 PMI 8월 5일에 나옵니다. 이것도 좀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8월 5일까지 지금 이 고용 지표, 서비스업 관련된 PMI 이 부분이 상당히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볼 수 있겠고요. 지나친 고용 경색과 그다음에 예상치 하회하는 경기 침체 우려로 연결될 것인가 이야기가 될 수 있고 결국은 경제 지표 악화가 지수로 직결되는 장세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말씀드렸던 지금은 배드 이즈 배드로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나쁜 지표는 시장에 나쁘게 아마 형성이 될 걸로 보입니다. 코스닥은 변동성 확대되면서 재차 800포인트 하회했고요. 반도체 소부장 등의 주도주 중심 부진했고 암 보수적 가이던스, 그러니까 암 홀딩스가 보수적인 가이던스에 AI 회의론이 다 재부상되면서 반도체 약세였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에 화장품 등 수출주도 약세였고요. 반면 주도주 약세에도 2차전지나 그다음에 엔터미디어 일부 관련주들은 소외주로서 일단 단기적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부분으로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엔터는 하이브가 2.0 기대로 반영하고 있고 아마 4분기 정도에 유료 구독 서비스가 시작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하이브가 오늘 반등을 준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외에도 말씀드렸던 코로나19 환자 한 달 새에 5배 증가하면서 재유행 우려 때문에 진단키트 관련주라든지 그 다음에 중동지역 긴장 고조 우려에 석유 관련주, 석유 관련주 하면 흥구석유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테마성 움직임이 있는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코스피는 6월 10일 이후 처음으로 2700선 이하까지 후퇴했고요. 전일 FOMC 기자회견에 경기 침체 우려가 낮다는 파월 의장의 코멘트와 달리 시장은 9월 금리 인하가 연착륙을 유도하기에 좀 너무 늦은 게 아니냐, 7월에 금리 인하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경기 침체 우려가 진행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다시 조금은 목소리가 높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9월 FOMC에서 금리 인하 기정사실화되는 부분들이 시장에 선반영됐다고 분석을 하면서 경기 둔화 지표는 더 이상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아닌 오히려 경기 침체 신호로 해석이 되고 있다. 이렇게 시장은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대신증권에서 오늘 장중에 코멘트를 이렇게 냈는데요. 현재 조정 장세는 미국 중심의 랠리가 좀 과도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고 코멘트를 내면서 나스닥은 지난 7월 10일까지 연초 대비 22% 급등 후에 낙폭 8%를 기록하고 있는데 반면 코스피는 같은 기간
9% 상승 후에 오늘까지 7%대 하락을 기록하면서 현재 2023년 종가였던 2655선 부근까지 후퇴를 했다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에 외국인 자금의 위험 자산 회피로 인한 이탈로 과격한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데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금융위기 수준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한국은 수출 성장을 기반으로 한 선행, EPS 상승 등이 나타나서 펀더멘털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펀더멘털 기본적인 부분들이 올라오고 있다는 점에서 코스피 현재 조정폭은 다소 좀 과하다고 판단한다는 코멘트를 장중에 내기도 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역시 힘을 못 썼죠. 굉장히 오늘은 굉장히 무력하게 그냥 계속 빠지기만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힘들게 나타나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오늘 밀셋증권에서 오늘 첫 번째 자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선물 흐름인데요. 자, 첫 번째 자료 좀 띄워주십시오. 이게 선물 흐름인데 장중에 외국인들이 선물 순매도를 2조 원 넘게 팔았죠. 아마 오늘 장중 제가 본 규모가 아마 장중에 아마 2조 7천억대 정도까지 제가 팔았던 걸 본 것 같습니다. 12시 18분 기준 2조 2,942억 정도까지 외국인들이 선물을 팔았거든요. 이게 역대급이란 이야기인데요. 역시 작년 8월 2일 날 기록했던 2조 2천억을 훨씬 상회하는 수치까지 선물을 판 겁니다. 근데 작년 8월 2일 기록했을 때는 당시에 S&P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해서 매도가 발생했고 코스피가 그때 1.9% 정도 빠졌던 때입니다. 근데 그때보다 더 팔았다는 거죠. 시장도 더 많이 빠졌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지수는 2010년 1월 22일 기록했던 순매도 규모 2조 2,970억 이후 가장 큰 금액이고요. FN 가이드에서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0년 1월 20일 이후에 장중 기준 역대 두 번째 기록인데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던 12시 18분 기준 2조 2,942억을 팔았고 제가 아까 보기에 아마 장중에 2조 7천억 가까이 팔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종가 기준으로 본다면 아까 종가 기준으로 본다면 한 1조 9천억 정도로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시간에서 아마 그 정도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1조 9천억 정도. 그래서 아마 어느 정도 외국인들이 꽤 많이 이제 감아 올린 것 같죠. 시간에서 마지막으로 선물은 일단 감아 올렸습니다. 근데 그게 위안이 되지는 않죠. 뭐 그렇다고 해서 월요일 날 주가가 반등한다, 이런 논리는 되지 않습니다. 종가 무렵에 일정 부분 뭐 매도를 좀 줄인 것 뿐이지 그 매도 줄인 것이 월요일 날 반등을 담보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오늘 밤에 나오는 미국 시장의 고용지표,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이야기들 꼭 참기해 보십시오. 이야기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고용지표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런 것도 좀 실업률 지표가 특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섹터 이야기를 많이 하기보다는 역시 이제 시장에 대한 판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메리츠 증권의 오늘 시장 관련된 이야기가 상당히 좀 굉장히 와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릴 것 같은데요. 시장 급락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메리츠 증권이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 리세션 관련된 우려에 대한 점검입니다. 7월 들어서 경기 둔화 신호가 관찰되기 시작했는데 이들은 ISM 제조업 지수 급락 46.5포인트, 그리고 21년 11월 이후 최고치인 계속 실업상 청구 건수 등인데 이 실업상 청구 건수도 올라왔죠. 그래서 제조업보다는 노동시장 확장의 약화가 리세션이 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경기 침체가 임박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건데 NBER 기준상 현재는 가계조사 고용을 제외한 어떤 지표의 후퇴도 없다고 판단을 했고요. 특히 소비와 고용이 감소한다는 증거도 부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일각에서는 3개월 내 실업률이 0.5%포인트 상승했을 때 리세션이 찾아왔다는 샴 룰을 들어서 경기 침체 우려를 확대 재생산을 하고 있다고 봤는데, 그러나 샴의 룰은 리세션 예측 지표가 아니고요. 과거 통계에 기반한 경험칙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샴 룰을 가지고 경기 침체로 간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뭐랄까 약간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지표를 고안한 크라우디아 샴조차도 실업률의 단순 상승만으로 리세션이 임박했다고 볼 수 없다고 그 스스로도 분석을 했습니다. 이는 최근의 실업률 상승이 경제활동 인구 편입에 기반한 것이고 해고나 연구 실직이 주 원인이 아니기 때문으로 분석을 했고요. 리세션이 추후 올 수는 있겠지만은 몇 개의 지표만으로 위험이 임박했다고 해석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 조정의 이유와 시장 판단에 대해서도 시장 조정의 배경은 두 가지로 메리츠 증권을 봤는데요. 첫 번째,
통화정책 변경 국면에 따른 유동성 마찰함, 그러니까 엔캐리 청산 우려가 첫 번째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반도체 공급 과잉 트라우마가 더해진 결과로 봤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봤는데, 자, 첫 번째 사안의 경우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인데, 그걸로 봤을 때는 역시 최근 엔화의 급변동에서 보듯이 기존의 유동성 환경이 일부 변화되고 있다면 시사할 수 있다. 그래서 단기 변동성이 이 부분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급격한 유동성 환경 변화가 아니라면 엔캐리의 본격적인 청산은 아닐 것이다. 미국 국채금리와 엔화의 동반 안정이 아마 키가 될 것으로 본다고 봤는데, 저도 실제 매니저들 이야기를 예전에 한번 들어봤을 때 만나보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그렇게 대규모로 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엔캐리 트레이드 관련된 청산 관련된 비용이 엄청나게 크대요. 그러니까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시장에서 생각하는 만큼 엄청난 규모의 자금이 왔다 갔다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저도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 매니저들의 이야기들이 엔캐리 트레이드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이야기를 했고요. 자, 두 번째 사안은 뭡니까? 수도권 장악의 시기이기 때문에 애당초 수요보다는 공급이 우선되는 특징이다. 왜냐하면 초기 단계이기 때문이죠. 공급 과잉이라 하면 제품화 이후에 나오는 것인데, 지금은 제품화 단계, 온 디바이스 AI 등이 이제 시작되는, 이제 앞두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걸 논하기는 좀 앞선다는 겁니다. 2018년 전후에 서버용 투자 공급 과잉의 트라우마가 투자자들에게 각인되어 있다는 점이 이해는 되지만, 지금은 수요보다는 오히려 공급자가 시장 자체를 만들어가는 국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빅테크들의 이야기도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대부분 AI 캐펙스 투자를 계속 늘릴 수밖에 없다 이야기 계속 나오는 것도 여기를 뒷받침합니다. 또한 고점권에 나오는 시장 변동성 확대는 항상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지금은 경기와 실적과 같은 체력 변수가 아닌 유동성과 쏠림에 따른 되돌림으로써 변수가 나타나고 노이즈로 인한 시장 변동성 확대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여기에 동의를 하거든요. 본질적인 산업의 사이클은 변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 동감을 합니다. 특히 반도체 경우에 과거 사이클 고점에서 주가는 50% 수준을 조정해 반복을 했는데, 현재 반도체 사이클의 고점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반도체가 피크아웃이다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한 주가는 가격 매력이 분명히 있는 시기까지 왔기 때문에 오히려 반도체는 매수 대응한 시기로 판단한다고 봤습니다. 반도체를 피크아웃으로 본다면 더 빠진다 봐야 되겠죠. 뭐 여러분 중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반도체가 아직은 남았다, 피크아웃이 아니라고 본다면 이 정도 빠졌으면 이제는 어느 정도 받아야 되는 시기가 아니냐. 물론 분할 매수죠. 떨어지는 칼날에 바로잡기는 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해야 되지만, 이 반도체에 대한 평가는 역시 뷰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고점이 아니다 생각하시면 분할 매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시황 판단을 보면 7월에 FOMC 연준의 경기 둔화는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 동결로 경기 노 랜딩 시나리오 균열이 발생했다. 그래서 배드 배드로 구도로 변화했다는 거죠. 결국 이 부분이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렇게 경기가 조금 안 좋아지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니까 굉장히 좋을 거다라고 배드 이즈 굿으로 해석을 했지만, 지금은 배드 이즈 배드로 구도가 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주간 신규 실업급여 청구선 건수가 예상을 상회한 점, 그리고 7월 제조업 ISM 지표가 둔화된 점, 이런 부분들이고, 금요일에는 비농업 고용지수와 실업률 발표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9월에 FOMC 이전에 경기 침체 우려가 가중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업률, 오늘 밤에 발표되는 것들 중에 실업률이 아주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이 부분 좀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수요일에 미국 증시 급반등은 쇼커버와 감마 스퀴즈에서 기인한다 분석을 했는데요. 7월 로테이션이 진행되면서 엔비디아 등의 테크주를 포트폴리오에서 많이 비워놨는데 숏도 많이 쳐놨다는 반증입니다. 즉 닷컴 버블 때와 같은 AI 주식의 정점이 나온 것이 아니라 강세장 내에서의 조정이라면 응당 나와야 될 가격 조정폭에 근접해 오고 있다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통상 하락 사이클에서 최근에 전고점을 지지선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실제로 나스닥과 미국 반도체 지수의 가격 레벨은 3월 전고점 수준에 근접했기 때문에 이제 지지 라인 정도까지는 일단 빠졌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자, 한국은 코스피가 120일 이동평균선을 하향 이탈했고 지난 4월 200일 이평선까지 확인했기 때문에 추가 가격 조정의 여지도 남아있다고 보는데요. 펀더멘탈은 12개월 트레이딩 PBR 한 배를 또다시 하회하면서 가격적 매력이 있는 상황이고, 그러나 미국 경기 침체 내러티브에서 상승 탄력이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역시 나스닥의 반등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마 여전히 AI 주식에 대한 어닝은 탄탄하지만 과열에 따른 조정 진행 중에 있던 분위기고요. 전형적인 주도주의 단기 고점 신호 이후에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기술적 분석이 되어가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실적이 좀 뒷받침돼야 되는데 8월 28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단기 변곡점으로 판단하고 일부에서 지금 PBR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650 정도 코스피 기준 2650 정도 전후로 해서 어느 정도 지지가 좀 되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원래 1차 지지선이 대신증권에서 2730을 봤거든요. 근데 그거는 무너졌고요. 그 다음 지지선이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오는 코스피 기준 2640포인트, 2640포인트 정도에서 지지선이 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자, AI 반도체 공급 과잉 우려도 역시 제가 봤을 때도 뭐 하반기 캐펙 지출을 상반기보다 더 크게 할 것이다. 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AI 반도체 공급 과잉 우려는 아닌 것 같다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도 7월 중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2번 정도 됐는데 1차 청산은 미국의 6월 CPI 발표 7월 11일 직후에 일본의 외환당국 개입이 유발했다 봤고요. 자, 그때 여러 가지 부분에서 환개입이 나서면서 7월 11일 12일 이틀간 약 2조 7,400억엔의 달러 매도한 것이 추정되면서 전체적으로는 약 7월 전체로 5.5조엔 정도가 매도가 됐다는 겁니다. 1차 엔캐리 트레이드가 됐고요. 자, 2차 청산은 매파적인 BOJ 7월 금정회의가 유발했는데 BOJ는 국채 매입 규모 축소와 정책금리 인상을 동시에 단행했고 기자회견에서 연내 0.5% 이상으로 추가 인상 가능까지 내비쳤습니다. 그래서 기자회견 이후에 달러엔 주요 지지선인 152엔 하향 돌파되면서 엔화가 추가 절상 중에 있고 152엔은 22년에서 23년의 전고점이자 24년 1분기 상단이었습니다. 이걸 깨고 내려갔죠.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조금 더 지속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1차 달러엔 1차 지지선은 146엔 정도로 추정을 했습니다. 지금 148엔 정도 왔나요? 예, 정확하게 제가 못 보고 들어왔는데 아마 146엔 정도까지 1차 지지선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표 보여드릴게요. 멜치중에서 나오는 엔화 투기적 숏 포지션인데요. 7월에 축소 중에 있다고 보고 있고 달러 1차 지지선은 146엔. 근데 만약에 이게 깨지면 2차로선 140엔까지 갈 걸로 보이는데 이렇게까지 급속도로 가긴 좀 어렵죠. 왜냐하면 이게 BOJ가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미국과 이야기를 서로 좀 하고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일본 BOJ가 미국에 관련된 통화정책과 관련해서 아무도 모르게 아마 급진적으로 갑자기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마 통화 달러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서로 교감을 하기 때문에 아마 146엔 정도 수준에서 아마 좀 되돌림이 나타나지 않을까. 뭐 이 정도 안 갈 수도 있고요. 근데 2차 지지선이 140엔대다 이렇게 보기에는 너무 급격하게 아마 미국도 모르게 아마 이렇게 하는 뭔가 아니면 이렇게 갈기가 좀 쉽지 않다고 저는 보는데요. 전체적으로 아마 엔달러 관련된 부분이 엔 강세가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으나 어느 정도 이 환율이 지지가 되고 엔캐리 트레이드가 단기적으로 일단락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장이 많이 어려우시죠? 네, 그래서 쉽지 않은데요.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증권의 자료인데요. 자, 블랙 프라이데이 관련해가지고 이야기입니다. 하나증권 자료 좀 띄워주세요. 예, 현재 코스피인데요. 코스피 일간 수익률을 봤을 때 과거에 코스피가 일간 수익률이 3% 이상 급락한 사례가 총 34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총 34번 정도가 있었고 일간 코스피가 3% 이상 빠진 게 이렇게 총 34번 정도가 있습니다. 자, 그럼 평균적으로 3% 하락 이후에 일주일 뒤에는 0.5% 상승을 했다고 보고요. 1개월 뒤에는 3.1% 상승, 그리고 3개월 뒤에는 12.7% 상승으로 대부분 회복세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다만 유일하게 코로나 시점이 2020년 3월 초 사례에서 급락했던 경우에 일주일간은 마이너스 15%가 나왔죠. 다만 1개월은 플러스 2.5% 돌아섰고요. 3개월 후에는 21.8%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코로나 같이 전반적인 리스크가 반영되는 국면이 아니라면, 아주 특수한 국면이 아니라면 기술적 반등은 가능한 과거 사례가 나왔고, 코로나 시점에도 1개월과 3개월 후에 반등에 성공했고 3개월은 급등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하나증권의 기술적인 분석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한번 기본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조금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뭐 이런 여러 가지 섹터들 그리고 뭐 이야기들 뭐 종목들 이야기 앞서서 매크로 지표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 또 이 이야기가 꼭 100%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큰 매크로 그리고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가지고 지지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엔캐리 트레이드가 어떨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예시로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맞지 않을 수 있고 맞을 수도 있습니다. 뭐 누구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건 반복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봐야 되고요. 자, 역사적으로 하나는 더 보여드릴게요. 한 두 가지 정도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빅스추입니다. 빅스추. 제가 지난번에 역사적으로 하반기가 빅스가 치솟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한번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역시 이것도 비슷합니다. 빅스추이가 계절적으로 상승 국면에 들어가는 시점으로 보는 거죠. 과거 대비해서도 역시 6월, 7월 들어가면서 역시 빅스의 계절성이 있다는 거고요. 8월에서 9월 사이가 빅스가 조금은 안정화되기 어려웠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빅스가 올라가고 주가가 조금은 조정받는 시기가 역시 나올 수 있는 계절성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더라도 8, 9월 달 특히 이제 올해는 또 미국 대선까지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있다는 점도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신영증권에서 올려주신 자료인데요. 자, 이게 금리 인하의 어떤 확률인데 9월에 FOMC 인하 확률은 10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뭐냐면 50%예요. 빨갛게 이렇게 박스된 부분 보시면 신영증권에서 보여주신 건데 자 50bp 인하가 빅스텝을 가는 것도 22%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파월이 9월에 금리 인하를 고려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시장에서는 야 이런 금리 인하 따위 고려 이런 거 이제 중요하지 않아. 빨리 내려야 돼. 그리고 막 이렇게 크게 내려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데 자 문제는 물가가 잡히고 있는데 여기서 빅스텝을 해버리면 여전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제 영남은행 같은 경우도 금리를 인하하게 했지만 거의 찬성 5, 반대 4로 이견이 아슬아슬하게 이제 금리 인하를 했는데 더 많이 금리 인하하기가 아마 영남은행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이런 부분에서 금리 인하가 나온데도 유동성 공급으로 여기기는 좀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떼쓰기 시작한다는 것은 역시 상당히 좀 경기 침체를 우려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가 금리 인하를 이야기했을 때 이게 금리가 안 부러지고 인하가 되면 상당히 좋다. 그래서 이번 금리 인하가 경기가 부러지기 전에 보험성 인하의 성격으로 간다면 시장은 좋아질 수 있는데 그러나 이 경기가 침체로 간다는 하장에서 금리 인하를 세게 한다. 이거는 상당히 시장이 안 좋아요. 굉장히 안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의 성격이 어떻게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변수가 뭡니까? 잭슨홀 미팅이 8월 22일입니다. 그리고 9월달 FOMC 미팅은 9월 17일, 18일이죠. 시간이 아직은 좀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다 보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미국의 고용보고서에서 꼭 확인해야 하실 점은 비농업 취업자 수보다는 실업률, 7월에 실업률이 4.1%거든요. 이 실업률이 엄청나게 치솟기 시작하면 침체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미국 시장에 발작도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꼭 유념을 하셔야 되고요. 오늘은 고용보고서에서 실업률을 꼭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다음 표 하나 보여드릴게요. 하나증권에서 올려주신 자료인데요. 중국의 구리 선행지표인 양산 프리미엄입니다. 중국의 구리 수요 선행지표인 양산 프리미엄이죠. 자, 양산 프리미엄이 7월 초 현지 트레이드들 예상보다 가파르게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게 뭡니까? 구리 수요의 선행지표가 좋아질 수 있는 겁니다. 이 보면 중국이 그나마 아주 극단적으로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이렇게 구리 수요 선행 지표가 이렇게 양산 프리미엄이 급등하고 있다는 것은 중국이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떤 정책을 쓰면서 중국의 경기가 조금은 살아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약간의 일말의 희망을 좀 가져볼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형성을 하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냥 비관적으로 마냥 다 안 좋다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변수 더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겁니다. 자, 배팅 확률에서 이게 처음으로 해리스가 트럼프를 앞서기 시작했다. 이런 지표가 또 나오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 또 섹터에 영향을 주잖아요. 역시 이제 해리스 트레이드가 될 수 있고 또 트럼프 트레이드가 어떻게 될 수 있다. 이게 각
업종의 섹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금 배팅 확률에서 처음으로 해리스가 트럼프를 앞서기 시작했다. 이렇게 또 이런 지표도 나오니까 상당히 또 섹터별로 또 고민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해리스 트레이드 때문에 약간 2차 전지가 그래도 약간 반등이 나오나? 저가 매수가 들어오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고요. 아무튼 섹터별로 이렇게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한번 꼭 챙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최근에 해리스 부통령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죠. 지금 인선 관련된 여러 부분에서 8월 중순에 아마 민주당 쪽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트럼프에 대한 뉴스보다는 해리스 부통령의 뉴스가 많이 나오고 모금이 역대급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현지의 뉴스는 해리스 부통령의 뉴스가 도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관련된 모멘텀이 좀 약화되고 있는 모습은 분명히 있다. 이런 부분도 섹터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의외로 매크로 지표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드릴 수 있는 섹터 이야기는 별로 없어서 자, 몇 가지만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말씀드릴게요. 역시 이제 저도 목감기 걸린 것처럼 여러분도 코로나 유의하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진단키트나 마이크로 플라즈마 관련된 섹터 종목들이 움직였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이 보시면 오른쪽 그 점점점 박스 한번 보십시오. 빨갛게 내거나 이게 뭐냐면은 요즘에 코로나 변이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KP.3 이 검출률이 6월 12.1%에서 7월 39.8%로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바이러스 검출률이 6월 달에 6월 넷째 주에 7.4%, 7월 셋째 주에 24.6% 증가하면서 4주간 17.2%포인트나 급증했습니다. 최근에 입원 환자, 그러니까 코로나19 신규 입원 환자만 놓고 보면 절대 숫자는 크지 않아요. 7월 첫 번째 주에는 91명, 7월 둘째 주에는 148명, 7월 셋째 주에는 225명, 7월 넷째 주에는 465명. 그러니까 절대 숫자는 크지 않지만 갑자기 이렇게 4주간 5배 이상 증가하고 있죠. 속도가 좀 빠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의외로 이렇게 코로나 관련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한여름에 이 감기 환자 그리고 이비인후과 내과 가보시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우려스럽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진단키트라 든지 백신 이런 쪽도 주가들이 움직인 이야기고요. 더군다나 마이크로 플라즈마 폐렴균 감염증 때문에 폐렴 관련주도 오늘 주가들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6월 말 유행주의보 발령 이후에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최근 4주간 7월 첫 주에 573명에서 넷째 주에는 838명으로 병원급 입원 환자가 1.4배 증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플라즈마 폐렴균 감염증 때문에 폐렴 관련주도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100일에 코로나19, 그 다음에 수족구, 마이크로 플라즈마 폐렴균 감염증, 다양한 감염병이 지금은 이 여름철에 유행을 하고 있다. 이 이야기 되면서 아마 같은 달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접종을 또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관련해서 오미크론 계열의 변이 바이러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주목을 하시고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일부 좀 마스크를 또 끼고 계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저도 지금 마스크를 끼고 다니는데 마스크를 끼고 좀 다니시든지 아니면 손발 깨끗하게 씻으시고 이렇게 좀 조심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이 안 나요. 저는 열이 안 납니다. 열이 안 나고 목만 아픈데 모르겠어요. 뭐 다른 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이게 목감기 저는 이제 옥을 워낙 많이 쓰고 이제 방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약간 감기 기운에 목감기가 온 건데 다른 분들은 또 열도 나고 이렇게 뭐 몸살 기운도 있고 하면은 이제 코로나 아주 좀 걱정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아무튼 뭐 수젠텍, 셀리드, 랩지노믹스, 시젠, 뭐 PCL, 진 매트릭스 같은 코로나 관련주도 주가들이 올라왔고요. 자, 그 다음 표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코로나 관련된 진단키트 관련주가 엄청나게 빠져 있습니다. 자, 왼쪽 끝이 2000년 1월 달이고요. 자, 오른쪽 끝이 지금 7월 달에 주가 수준이었는데 이게 이제 치고 올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렇게 움직임들이 약간 많이 빠진 상태에서 장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최근에 어떤 이런 호흡기 감염병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뭐 관련된 진단 키트 관련주들이 주가들이 다시 움직임이 좀 있다. 그러니까 장이 안 좋을 때 이런 테마주들이 움직입니다. 이런 것들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열 감기가 있는지 조심을 하시고요. 항상 마스크도 좀 끼시고 당분간은 조금은 조심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역시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때문에 LNG와 LPG, 그 다음에 해운, 방산 이런 뭐 관련주들이 좀 주가들이 움직입니다.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한이의 사망과 관련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을 선언한 이란의 고위 관리자들의 레바논, 이라크, 예멘 대표와 만나서 잠재적 보복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주말이 아마 조금 걱정이 됩니다. 이번 주말 사이에 혹시 공습이 있을지 좀 걱정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뭐 글쎄요. 이스라엘을 보복할 가장 효과적이고 최선의 방법을 찾을 것이다까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뭔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서 조금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직접적인 보복 공격을 또 공식화하고 있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이란으로 확대되는 또 확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데 근데 관련 종목들 가운데서는 많이 오르지는 않고요. 뭐 예를 들어서 흥구소비라든지 뭐 중앙에너비스 뭐 이런 종목들 그리고 일부 흥하해운 그다음에 대성하이텍 이런 약간의 종목들이 좀 움직입니다. 전방위적으로 움직이는 않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때문에 일부 뭐 석유 관련주라든지 LPG 관련주 이런 종목들 해운주도 이런 쪽이 살짝 들썩이고 있다는 거고 한국 석유도 에너지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부각되면서 주가가 또 올라왔다. 역시 이제 이런 부분들은 테마성 움직임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역시 반도체, AI, 전선, 전력 설비 하락인데요. 반도체가 급락하다 보니까 역시 반도체 AI 확장성에 따라서 올라갔던 전력과 전력 설비, 전선 이런 종목들도 역시 빠졌던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7월에 ISM 제조업 PMI도 좀 위축되면서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잘 아시다시피 데이터 센터나 인공지능 부분의 매출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상당히 좀 인텔도 마찬가지고요. 뭐 좀 굉장히 좀 좋지 못했죠. 인텔 같은 경우는 아마 오늘 밤에 장에서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시간에서 워낙 급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시간에서 거의 20% 가까이 빠졌죠. 그렇기 때문에 인텔이 오늘은 아마 전체적인 시장을 좀 끌어내리는 그런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첫 번째 보여주세요. 인텔 흐름을 좀 보여주시면 표를 가져와 봤는데 이렇게 빠졌습니다. 인텔 시간에서 빠졌고요. 자, 그 다음 표 보여주십시오. 애플입니다. 애플. 그래도 애플은 그래도 시간에서는 좀 방어를 했어요. 정규장에서는 조금 빠졌지만 시간에서는 그래도 애플은 좀 방어를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라든지 AI 챗봇 관련주라든지 그 다음에 전선, 그 다음에 전력 설비, 그 다음에 대표 기술주, 인터넷주 이런 종목들도 다 같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것들은 뭐 특별하게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오늘 왜 하락했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다음 섹터입니다. 다음 섹터는 편의점입니다. 의외로 편의점이 오늘 올랐는데요. 몇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 일부 언론에 따르면은 유통 상장사들의 실적 개선 전망이 이어지면서 최근에 경기 침체 때 아주 고전했던 유통주들이 다시 좀 상승세를 보이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 나옵니다. 특히 하반기 들면서 오프라인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경기가 지금보다는 좀 회복될 것이다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500개 소매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한 3분기 소매 유통업 경기 전망지수에 따르면 전망치가 82로 집계가 됐는데 좀 많이 올라오는 걸로 보입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이 103으로서 기준치를 웃돌았고요. 편의점이 79에서 88로 그리고 슈퍼마켓이 77에서 85로 약간의 개선세가 있었던 거죠. 특히 편의점 같은 경우는 3분기 아이스크림과 음료, 주류 등이 잘 팔리는 성수기에다가 최근에 뭐 또 올림픽도 있기 때문에 많이 안 본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편의점의 일부 특수도 있을 수 있다라고 분석이 되겠죠. 더군다나 한국투자증권은 보고서를 통해서 최근에 티몬과 위메프 등의 어떤 두 플랫폼이 파산한다고 해도 전통 유통사의 직접적인 실적 개선을 이루기는 좀 쉽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섹터의 투자 심리는 역시 유통사의 투자 심리는 개선될 수 있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또한 일본 당국이 최근에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했죠. 그리고 엔화 강세에 따라서 상반기 대비 하반기 내국인의 일본 여행 수요가 둔화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릴까요? 자, 표를 보여드리면 택배 시장 내 쿠팡의 물동량 추정인데 왼쪽 보시면 티몬과 위메퍼의 파산이 쿠팡한테 가장 긍정적이고 그러니까 쿠팡 관련주는 최근에 움직인 게 맞아요. 근데 오른쪽 보십시오. 위메퍼, 티몬 모두 자본 잠식이고 영업 적자를 이어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아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또 불고 나고 있는 거죠. 지금 계속 피해액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제 에스크로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제주가 에스크로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소 좀 반등을 줬는데 자, 그 다음 표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 표 보여주면 2018년 대비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인 비중인데요. 역시 이게 엄청나게 늘어났잖아요. 2018년 동월 대비 일본을 방문했던 한국인 비중이 거의 116%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그때보다 더 많이 가는 거죠. 16% 이상 더 많이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N조로 인해서 많은 한국인들이 일본을 방문했죠. 그러니까 일본 가서 쓰는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외국 나가가 특히 일본에서 쓰는 돈이 많기 때문에 내수 소비가 감소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백화점이나 그다음에 편의점 국내 내수 유통이 별로 쓸 돈들이 많이 없다 이렇게 본 거죠. 근데 이게 거꾸로 이제는 N이 이제 N저가 아니죠. N고로 올라가는 거죠. N이 강세로 접어들기 때문에 일본으로 가는 어떤 방문 비중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요, 일본 가서 쓰는 돈의 수요가 한국에 내수해서 써질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일부 지금은 뭐 편의점이라든지 지금 이제 어떤 올림픽 특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약간의 내수 소비가 상반기보다는 조금 좋아질 것이다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BGF 리테일이나 GS 리테일도 주가들이 괜찮았는데 BGF 리테일도 순이익이 585억 원으로 상당히 괜찮게 발표됐고 영업이익도 762억 어느 정도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턴어라운드 가능성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성수기로 접어드는 3분기에 마진율이 높은 음료나 주류, 빈과 품목을 중심으로 매출 성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3분기 이후에는 또다시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다 평가가 나오면서 시장이 역시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유통이라는 방어주 중에 수익성 개선이 되는 쪽으로 BGF 리테일, GS 리테일 이렇게 일부 편의점 관련주들이 주가들이 올라왔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거기다가 하나투자증권에서 이런 말도 하네요. 하나투자증권에서는 민생지원금 25만원, 이게 본회의 상정되면서 오늘 통과는 했습니다만, 글쎄, 뭐, 아무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높죠. 근데 국회로 다시 넘어가게 되면,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대에는 법안 최종 통과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국가지원금이 나오면 편의점에서 사용했던 그런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투자증권 해당 애널리스트는 아마 이 부분들이 오늘 편의점주의 일부 주가가 좀 상승한 요인이 되지도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하는 것 같습니다. 뭐 통과될지 안 될지는 좀 봐야 되겠죠. 확정은 아닙니다. 네. 그 다음 섹터입니다. 오늘 현대차 그룹이 7월 판매 부진에 자동차와 부품주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7월에 중국 포함 글로벌 도매 판매가 전년 동월 대비 0.7% 감소했고요. 기존 전망을 1.9% 하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역시 조금 쉬어가는 모습인데요. 자, 표를 보이십시오. 현대차 그룹의 7월 도매 판매 대수와 각종 비교인데요. 보시면은 전년 동월 대비 약간 그룹 합산은 0.7% 정도 글로벌 빠지고 있죠. 전월 대비로도 그룹 합산이 4.7% 정도 빠집니다. 그래서 약간 주춤하고 있다 보는 거고요. 자, 근데 뭐 이게 그렇게 엄청 안 좋냐 보면 다음 표 보여주세요. 월별 현대차의 글로벌 도매 판매 중국 포함 추이, 그 다음에 월별 기아의 글로벌 도매 판매 중국 포함 추이인데 보시면은 현대차가 소폭 24년도가 소폭 밀려 있고 오른쪽 보시면 기아 같은 경우는 크게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예상을 하회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연간 기준을 봤을 때 아주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 예상을 하회한 7월 판매 실적 때문에 자동차나 부품주가 좀 빠졌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관심은 이제 N이 강세로 접어들면 역시 수출주, 그러니까 일본의 수출들이 별로 안 좋겠죠. 경쟁 업체인 자동차, 일본의 자동차 섹터가 조금 주춤할 수 있기 때문에 삼성증권에서는 이를 놓고 국내 자동차 섹터가 오히려 반사익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인베스터 데이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뭔가 주주환원 관련된 이슈가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을 모멘텀을 가지고 국내 자동차 업종은 반사익, 그러니까 N고의 반사익으로 국내 자동차 업종을 좀 더 접근을 긍정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하반기로 가면 아마 현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현대차 그룹이 아마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인베스트데이에서 아마 강화된 주주환원 정책을 낼 수도 있고요. 그러면 현대 인도법인 상장 구체화가 되면서 하반기에 모멘텀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기아의 대중전기차의 성공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많이 빠지면 8월 말 현대차 인베스트데이를 앞두고 어느 정도 인도법인의 주가 상승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경기 우려에 대해서 화장품주가 하락을 했습니다만 이건 뭐 똑같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하나증권에서 화장품 업종에 대해서 각각의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일부 좀 간단하게 이야기 드릴게요. 자, 실리콘투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미주와 유럽, 동남아 수출 확대 추정이 된다 봤습니다. 한국콜마는 2분기 실적이 좀 무난할 거로 보는데 분기 최대 매출을 예상한다 봤고요.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 하나증권의 추정치에 부합할 전망으로 3분기 국내 사상 최대 매출을 흐름한다. 코스맥스를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CNC 인터내셔널은 2분기 실적 부합할 걸로 봤고 상반기 국내 인디 브랜드 수주가 집중되고 하반기에 글로벌 향 물량 증가가 예상된다. CNC 인터내셔널 특히 3분기에
증축 공장 가동으로 분기 최대 매출이 3분기에 CNC 인터내셔널에 나올 수 있다 봤고요. 코스메카 코리아는 2분기 실적 부합 전망인데 아누아나 티리트리 등의 비중국 수출 호조 브랜드 물량 증가 추세로 볼 수 있다. VT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 부합 전망이고 하반기 지역과 채널 확장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고요. 일본과 국내 채널 확대, 북미의 실리콘도 기반의 외형 확대도 예상한다 봤습니다. 또한 중국의 위생 허가 획득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현재 엔화 강세 기조는 일본의 실적에 긍정적인 요소로 봤습니다. 클리오 같은 경우는 2분기 컨센서스 부합 예정이고 수출 중심의 외형 성장이 된다. 그리고 아이패밀 SC 같은 경우는 2분기 다소 낮아진 실적 부합 예상인데 3분기에 일본 수주 회복 그리고 북미나 태국, 중국 물량도 확대되고 3분기에는 2분기보다 회복이 될 것이다 봤고요. 토니 모리도 2분기 컨센서스 부합 예정이고 본업의 다이소와 올리브영 판매 채널 확대로 외형 확대와 마진 개선 중에 있다 봤습니다. 추가 고객사가 APR 등으로 QOQ 손익 개선 추세로 이어질 것으로 봤고요. 마녀공장도 2분기 컨센서스 대비 상회하는 실적이 나올 것인데 북미 채널 코스트코와 얼타 확보 등으로 미주 매출이 확대 기대되고요. 마지막으로 펌텍 코리아는 2분기 컨센서스와 하나증권의 추정치 부합할 것으로 보고 인디 글로벌 수준과 추세로 이어지면서 수주 잔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화장품에서도 굉장히 어려우니까 각 회사마다 어떤 이야기 나오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뭐 증권주도 국내 증시가 급락하다 보니까 오늘 증권주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대부분 좋은 이야기가 많이 못 드려서 상당히 좀 어려운 하루였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주말 사이에 어떻게 변화가 있을지 꼭 변수를 확인하시고 주말을 잘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편히 쉬시고요. 월요일날 뵙겠습니다. See you.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